저는 가장 진짜 궁금한 건데 이거 짜지 않냐? 이거 후하지 않냐고는 자기가 어느 정도 기준을 알고서 적당한 수준을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적당한 수준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왜 이것저것 찾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내 학교가 붙을지 안 붙을지는 마지막 날 결정돼요. 정말 미안하게. (2등급) 커트라인이 엄매가 68, 67, 69, 68 이런데 얘만 64예요. 4등급 커트라인도 보시면 54예요. 그러니까 3등급하고 4등급하고 커트라인 차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여기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메가스터디에다가 대부분 입력했을 거예요. 왜? 환급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메가스터디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진짜 어떤 게 더 맞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평균치인데 사실 평균치는 크게 의미가 없고, 그러면 지금 메가가 다른 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등급컷이 되게 후하게 나와 있는데 뭐가 맞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제가 이제 그 정답률에 대해서 한번 보면, 정답률을 보시면 여기서 특이사항이 뭐냐면 항상 엄매가 화작보다 4점에서 많게는 6.7점 정도 표준점수가 높았어요. 왜냐하면 엄매 집단에 대해서 잘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선택도 엄매 집단이 더 잘해야 되는데 정답률이 더 떨어져요. 왜? 엄매에 비해서 화작이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표점이 계속 잘 나왔어요. 그래서 9평 때는 뭘 했냐면 요 차이를 줄이려고 쉽게 냈어요. 그랬는데도 그 줄지가 않았어요. 그럼 결국 뭐 했냐? 결국 화작을 불을 질렀어요. 물론 우리 엄매 학생들도 엄매가 어렵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정답률이 떨어지니까 엄매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화작하는 친구들한테는 화작이 평소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특정 문제 같은 경우는 오답률이 70%가 넘었으니까. 그죠? 화작에서 오답률이 70%가 넘었다는 거는 거의 5개 중에 하나를 찍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원래 그동안 이 정도 났는데 결국에는 요걸 줄였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는 1점도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한 평균치로 한 2점 정도? 뭐 좀 많으면 3점 정도 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엄매랑 화작의 유불리를 좀 줄였다. 네. 그래서 사실은 9평 때까지는 어느 정도였냐면 화작을 선택한 친구는 하나가 틀렸으면 의대가 거의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화작 한 3개 틀려도 의대가 됩니다. 여유 있게 됩니다. 다만 다 어려웠으니까. 실질적으로 특히 여기 이과생들 느끼실 줄 모르고 이과생들 보면 수학은 100점인데 국어 70점대, 과탐 하나 30점대 이런 구조가 되게 많습니다. 다 보면은 수학은 100점인데 국어 82, 수학은 100점인데 국어 68 막 이래요 다들. 특히 이번에는 국어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수학, 탐구 특히 불을 다 질러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보통 1등급하고 2등급은 한 7점 정도 차이 났어요. 6평 때 보면. 그 다음에는 8점, 9점, 12점 점점 약간 벌어지는 구간이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메가스터디는 여기서 7점이나 8점 그리고 여기서 10점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다른 업체들이 여기 구간 차이가 7점에서 8점밖에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거 조금 극단적으로 좁은 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6점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메가 쪽이 더 맞을 확률이 높아요. 원래 2등급하고 요 급간 차이를 고려를 하면. 그래서 조금 더 메가 쪽이 더 맞을 확률이 높다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 이제 고득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국어가 좀 만점이 적었었을 때가 1구 수능 그리고 작년 수능이 150명 정도 됐고 그러니까 올해 6평이 180명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6평보다 확실히 어려웠던 건 뭐냐면 6평 때 상위권을 갈랐다는 2문제였다면 여기는 5문제가 다 갈랐어요. 그래서 사실상 아마 100점 인원이 그냥 좀 후하게 100명 이하지 50명도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마 커뮤니티 뒤져보시면 한 미적 100점 찾는 게 국어 100점 찾는 것보다 한 10배는 쉬울걸요? 사실상 저 같은 경우도 커뮤니티 다 뒤져봤지만 사실 저는 커뮤니티에서는 엄매 100점 1명 받고요. 그리고 이돌 성적 제가 가채점 받은 것 중에서도 100점 1명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100점 1명 있었는데 98점이 1명도 없었고 97점이 1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고득점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국어가 내가 한 90점 정도 된다. 그러면 한 작년 수능 기준으로 보면 한 94점, 95점급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을 보도록 할게요. 수학을 보면 메가스터디가 제일 짜요.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 보면은 어째 1컷은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미적 기준으로 한 82에서 한 84, 81 다 이런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어차피 나머지는 다 더하면 되니까 미적 기준은 76인데 진학사 71, 72, 72, 72에서 74, 73이래요. 3등급 컷 보면 68이에요. 미적 기준으로.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 비해서 메가스터디가 또 수학은 또 짜요. 그러면 여기서는 또 뭐가 더 맞을지.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또 이게 계속 차이가 많이 났어요. 심하게 나면 미적이랑 확통이랑 한 6점 정도가 계속 났어요. 심한 구간에서는 한 7점 정도 차이가 났고요. 이걸 어떻게 줄일까? 아마 제가
입시 콘서트 그 전에 할 때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확통을 어렵게 내면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확통을 어렵게 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통까지 같이 어려워져가지고 이게 벌어졌어요. 보시면 우리 미적 친구들은 거의 똑같아요. 78, 80, 78.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번 미적 기준으로 먼저 얘기를 하면 미적 학생들한테는 공통 난이도는 9평보다는 쉽고 6평이랑 비슷했고 그 다음에 선택 같은 경우는 6평보다는 쉬웠지만 9평이랑 비슷했던 그러니까 6평하고 9평의 1등급 커트라인을 넘어가지는 못할 거예요. 정답률로 따지면 그러면은 6평 1컷이 한 84, 85였고 그 다음에 85, 86이 9평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엔 84 언더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공통이 어려웠잖아요. 확통 친구들한테 같은 경우는 공통도 어렵지만 확통도 같이 어렵기 때문에 생각보다 확통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번에 제가 기하도 같이 어려웠거든요. 아마 기하 풀었던 친구들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미적은 거의 비슷하지만 확통이랑 기하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정답률이. 그러니까 기하도 애들이 몇 문제 말릴 만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아마 대부분 업체들이 한 2점 정도 잡고 있고 저도 2점을 잡는데 잘하면 이게 정답률이 완벽하게 등급에 겹치진 않을 텐데 특정 구간에서는 기하랑 미적이랑 같을 수도 있습니다. 같거나 아니면 제가 봤을 때 1점 차이 날 확률이 제일 높아요. 우리 기하 본 친구들 같은 경우 그래도 불리함이 덜했다. 물론 기하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불리함이 덜해야 되는 건 맞아요. 확통도 좀 줄었다. 그래서 요게 그나마 조금 의미가 있는 게 한 이렇게 한 6점, 7점 차이 날 때보다 지금 이렇게 3점, 2점 차이 나면 이과 애들이 못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넘어와도 유리함 구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과 친구들은 그나마 좀 다행일 수도 있다. 물론 그만큼 확통이 어렵기 때문에 좀 수학 점수가 안 나왔고 특히 제가 문과 친구들을 제가 상담을 했는데 확통 100점들은 좀 은근히 있었거든요. 근데 96점, 92점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좀 확통까지 잘하던 애들은 원래 100점 맞던 애는 맞았는데 안 그래도 나영대에 비해서 조금 어려워졌는데 조금 더 부익부, 빈익빈이 조금 더 심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극간 차이를 보면 6평 때든 9평 때도 이 정도 난이도에서는 점수 차가 가영 때는 1컷이 92고 2컷이 막 84, 85 이러면 3컷은 77이었다. 그러니까 10점 차이가 벌어진 적이 없다. 근데 그거는 이과 학생들 13만 명만 있을 때만 그렇고 40만 명이 다 있을 때 70점대 인원 자체가 적어요. 그래서 보시면 2등급하고 3등급 10점 차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이걸 감안하면 메가가 요 간격이 좀 좁긴 해요. 1등급하고 2등급. 그래서 혹시라도 메가 제가 미적인데 선생님 저 미적이 72점인데 72점이라서 등급이 안 맞아서 최저를 못 맞춰서 안 갔어야 하는 친구들은 있었으면 안 돼요. 우리 미적 72점인 친구들 2등급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수학 같은 경우는 메가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았다. 확률이 더 높아요. 진짜 이렇게 되려면 원래 90점대 맞던 친구들이 전부 76에서 80에 몰려 있어야 되는 구조예요. 네, 그 정도 구조가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히려 요거보다는 조금 더 1, 2점 더 낮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보면은 100점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좀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100점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그 정답률 비교했을 때 킬러 문제가 9평이랑 거의 비슷했어요. 그 다음에 정답률은 오히려 얘보다는 조금 높은 걸로 봐서는 9평과 비슷하게 조금 인원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한 1200명, 1100 요 사이이지만 여기에 더 가까울 것 같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던 만약에 기하랑 점수 차이가 안 난다면 기하 100점대까지 붙어서 조금 더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미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기하 100점이 표준 점수가 미적 96이랑 차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유불리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기하 100점이랑 미적 96이랑 차이가 좀 벌어졌을 거라서 그래서 기하 100점은 그래도 평소 6평, 9평 때보다는 조금 더 나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영어가 사실 제일 궁금해요. 영어가 뭐 쉬웠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상담했던 메디컬 학생 대부분들이 영어를 2등급 맞아 갖고 왔어요. 그래서 1등급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분명히 정답률을 보면은 확실히 6평이랑 9평보다는 높거든요. 그러니까 4%, 5%보다는 당연히 많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생각보다 메디컬 친구들이 1등급을 많이 못 맞아 갖고 왔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6평, 9평보다 애들이 더 영어를 못 본 애들이 많아서 이건 사실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작년에 영어 1등급 인원이 12%였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적기 때문에 오히려 영어 1등급의 가치가 올해 상당히 많이 높아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작년에는 메디컬을 가려면은 영어 1등급이 필수였는데 올해는 오히려 약간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어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쉬웠던 거지 결국에는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영어도. 특히 국어랑 수학이랑 멘탈이 털려갖고 온 상황에서는
더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는 더 놀라웠는데, 탐구 같은 경우는 사탐이 50.1컷인 과목이 이렇게 적었던 적이 적어요. 2과목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세계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 1컷이 50점인데 2컷이 되게 낮잖아요. 세계사는 킬러가 있었나 봐요. 이게 1컷이 50점인데 표점이 거의 60점대 후반이 나오는 말도 안 되는 기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탐도 어렵고 행륜이 진짜 몇 년 만에 50점이 표준 점수 70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탐이 또 정말 우리 문과 친구들 중에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사탐도 그냥 50 받은 애? 그러니까 거의 없을 정도로. 사실은 사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과탐은 더 했어요. 과탐은 우리 이과 친구 제가 아직까지 상담하면서 50점 맞은 애를 한 명도 못 봤어요. 제 느낌상은 수학 100점 맞은 애들 인원이 과탐을 2개 합쳐서 90점 맞은 인원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예요. 그리고 또 과탐을 하나 잘 보면 하나를 망하는 거의 뭐 그런 구조고. 그러니까 보면 어쨌든 2과목 빼고 원 과목에서 모든 과목이 1컷이 45점 언더가 나오면서 이게 뭐가 발생했냐면 2개 다 잘 본 친구들이 없고 둘 다 좀 망한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뭐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문제 뭐냐, 1컷이 다들 비슷한데 2컷하고 3컷이 유달리 낮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지구과학에서 애들이 좀 평균에 좀 더 몰려있다. 그 말은 뭐냐면 지원 만점 표점이 완전 높을 수가 있다. 근데 뭐 만점 표점이 거기에 뭐가 의미가 있냐면 사실 어디에 의미가 있냐면 요거예요. 올해 어차피 상위권 학교에서는 어차피 의대 중에서는 생표점 보는 게가 한 5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반 대학교에서는 하나 있잖아. 어디요? 서울대. 서울대 같은 경우 만약에 지원생투를 선택하거나 생원지투를 선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가 만약에 과탐을 잘 봤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되면 대부분 탐구보다 높으니까 아마 지원 만점이 사탐 다른 만점보다 표점이 한 10점 정도 높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혹시라도 서울대를 지원하는 친구들한테 오히려 지금 이 구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과가 문과로 교차 지원하는 구조가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졌어요. 왜? 확통 때문에. 그런데 서울대만큼은 다르다. 탐구를 표준 점수를 보는 학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서울대는 문과 쪽으로 가기가 쉬울 수 있다. 문과 서울대 지원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지금은 원점수밖에 모르지만 결국 수능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 표준 점수로 나오게 됩니다. 저희 이게 표준 점수라고 하면은 평균을 표준 점수 100점에 맞추고 표준 편차를 20으로 정규 분포화해서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표준 편차가 20보다 클 때랑 작을 때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원점수랑 표준 점수가 정확하게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 편차가 20보다 크면은 표준 점수 증발 현상,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이런 구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성적표에는 소수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얘가 뭘로 나오냐면 102점으로 나오고요. 얘가 뭘로 나오냐면 102점으로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원점수 52점과 53점 받은 애들이 똑같은 표준 점수로 찍힌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97점 받은 애랑 98점 받은 애가 똑같이 138점으로 찍힙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 뭐가 발생하냐면 같은 점수를 인식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인원들이 뭉태기로 해서 100분위가 표시가 돼요. 그럼 뒤에서 보이게 됐지만 생각보다 손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반면에 표준 편차가 20보다 작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표준 점수 점프 현상인데 비어버립니다. 대부분 국어에서 발생을 하고요.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발생하는데 작년 국어에도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1구 수능 국어에도 발생을 했거든요. 이제 그 말인 즉슨 올해 수능도 난이도가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도 특정 구간에서 점프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무슨 현상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몇 점으로 표시될 까요? 158점으로 표시될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56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점수가 1점 차이인데 표준 점수가 2점 차이로 벌어지는 구간이에요. 그게 작년에 원점수, 국어 원점수 92점과 91점이었습니다. 작년에 국어 원점수가 92점이었던 친구는 표준 점수가 136점이 나왔어요. 반올림이 돼서. 근데 91점 받았던 친구는 134점이 나왔습니다. 반올림이 안 돼서. 그러니까 원점수가 1점 차이인데 표준 점수가 2점 차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메디컬을 쓰거나 상위권 대학을 쓰는 데 있어서 국어가 92점 이상인 친구와 91점 이하인 친구들 사이에서 유불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반올림 때문에. 근데 아마 올해 국어는 당연히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요. 그거는 나중에 성적표 나와봐야 합니다. 아마 100점하고 90점 사이에서 반드시 한 번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타날 텐데 거기가 내 점수 아래에서 나타나면 국어를 잘 본 애들이 유리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점수 위에서 발생해버리면 나보다 국어 잘 본 애들 비해서 표준 점수를 1점 손해보고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지금 반영이 된 상태로 모든 배치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배치표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국어는 무조건 표준 점수 점프가 나타나고요. 수학은 무조건 표준 점수 증발이 나타납니다. 근데 올해는 수학이 통합이 돼서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는 편이 돼서 그 구간이 적어서 됐네. 원래는 4점마다 한 번씩 나타납니다. 탐구도 보통 증발이 나타나고. 그래서 중요해요. 작년에 서울대 의대를 쓰려고 했던 부산 센텀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생투가 44였거든요. 근데 재수업계도 생투가 보시면 43이랑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100분위가 92가 나왔어요. 이 친구가 만약에 45점이랑 표준점수 증발 나서 45점이랑 붙었으면 이 친구는 100분위가 94 또는 95가 나와서 서울대 의대가 됐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0.32점 모자라서 안 됐어요. 물론 가톨릭대 의대를 갔지만 이거는 진짜 운이에요. 46점하고 45점이 동일하게 표준점수와 동일한 100분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위랑 아래를 합쳐버리면서 100분위가 툭 떨어져요. 근데 과탐은 올해 어떤 현상이 생겼죠? 특정 문제들이 몇 개 어려웠잖아요. 근데 거기서 표준점수 증발 잘못 나서 바로 내 아래랑 붙어버리면 100분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3에서 4 정도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뭐 문과 친구들이라 사탐 중요성이 그나마 좀 덜하니까. 근데 이과 친구들은 안 그래도 과탐을 망쳤는데 그 와중에 내 아래 점수랑 붙어버린다? 그러면은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특히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라인 잡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과탐 100분위가 회사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떤 점수랑 내 점수가 붙게 될지 내 점수 구간에서 표준 점수가 증발 내지 점프가 나타나서 내가 손실을 혹은 이득을 보는 구간이 될지 안 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이 학교 갈 수 있을까요를 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배치표 보면서 뭘 봐야 될지를 알려드리는 것과 지금 가치점 분석을 통해서 아마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정시 모집에서 유의할 사항은 아시다시피 엄청 늘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누적 100분위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780명에서 1400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치 한 수는 거의 안 늘었어요. 근데 약대가 늘어왔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서울 상위권도 이렇게 인원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결국은 지금 이 정도 인원이 늘었는데 앞에서 수시로 얼마나 들어갈지 말지도 봐야 되거든요. 특히 올해처럼 수능이 어려우면 애들이 웬만하면 수시를 보러 가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면서 수시로 위에 있는 애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등수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사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비율로 따지면 한 30%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보여준 한 10 몇 개 학교에서만 정시 모집 인원이 한 4,000명 정도 늘었으니까 정시로 뽑는 인원이 10여만 정도 되니까 거의 누적 100분위로 따지면은 거의 1% 내지 2% 정도까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누적 100분위로 뭐 원래 성균관대학교 뭐 공대에 가려면 누적 100분위가 4에서 5% 정도 나와야 되는데 한 6에서 7% 정도 나와도 가능하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누적 100분위 산출 기준이 지금 깨졌어요. 왜냐면 가형 애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통합이랑 섞여 있는데 그 통합이랑 섞여 있는 상황에서 가형 애들이 정확하게 몇 명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백 산출이 회사마다 엄청나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 누적 100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 누백 3.2% 이렇게 절대 모릅니다. 그냥 나중에 모의 지원할 때 그냥 내 위에 내가 가고 싶은 과에 내 위에 몇 명 있고 몇 등인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약대 정시만 하더라도 703명이 늘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미적하고 기하를 응시한 인원이 한 7, 8만 되니까 누적 100분위로 따지면 0.4% 정도 내려갈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우리가 수능을 본 학생들이 전원 정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약대가 들어온 것만으로도 누백 1%의 이득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는 작년이랑 내가 수능을 비슷하게 보면 메디컬 쪽 말고 공대 라인만 하더라도 뭐 한 단계 내지 2단계 정도 올라가는 게 약간 기본적으로는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약대 늘어난 것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교차 지원에 관련된 건데 이거는 제가 아까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건데 실질적으로 요 나형 1컷과 가형 3컷이 통합 2컷 정도에서 만나요. 이렇게 하나 라인 정도 올라가고 그 아래에서는 조금 극단적인 경우 이렇게 동국대 라인에서 성균관대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원래 기존에 6평, 9평대로라면 가능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준 점수 차이가 줄어버리는 바람에 이 정도까지 파기력은 나오지 않을 거고 그리고 내가 뭘만 잘 받느냐가 따라 달라요. 여기서 빨간색 친 학교들은 뭐냐면
과탐 비중이 높은 학교들이에요. 내가 만약에 다른 거에 비해서 과탐을 잘 봤다. 그러면 교차 지원에도 학교 레벨이 많이 안 올라가요. 왜? 문과는 원래 탐구를 적게 보니까. 반면에 내가 이과인데 과탐을 못 본 이과다. 그러면은 교차했을 때 학교 레벨이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를 가는 게 유리하다가 아니라 내가 과탐을 잘 봤냐 못 봤냐에 따라서 그게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지하고 나중에 교차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 배치표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몇몇 애들이 누구는 짜다 누구는 후하다인데 짜다 후하다의 기준은 우리 학생들이 입시를 정확하게 알고 있나 봐요. 저는 가장 진짜 궁금한 건데 요거 짜지 않냐? 요거 후하지 않냐고는 자기가 어느 정도 기준을 알고 해서 적당한 수준을 알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적당한 수준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왜 이것저것 찾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는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왜? 대부분 애들이 제가 항상 물어보지만 60% 정도가 가채점보다 점수가 낮아져서 옵니다. 특히 이렇게 수능 어려울 땐 애들 국어 못 적고 나오죠. 그리고 집에 와서 푸는데 그게 정확할지 안 할지. 요거 같은 경우도 제가 한 4년치 누백이랑 평백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난이도 좀 보정해서 만든 배치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논술이나 면접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만 정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종이 배치표가 뭐가 문제냐면 이 학생은 잘 안 보이는데 얘가 지금 83, 84, 50, 50이에요. 그럼 원점수 기준으로 267이에요. 얘는 93, 92, 45, 45예요. 원점수 기준으로 265예요. 그러면 이 원점수 기준으로는 얘가 얘보다 잘 가는데 아시다시피 문과 같은 경우는 탐구 반영 비율이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얘보다 얘가 더 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배치표는 과목별 유불리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 보고 왜 이렇게 저희 배치표 짜냐고 그런 애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 반영이 돼 있는 것과 안 돼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배치표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배치표가 절대적이지라는 건 아닌 겁니다. 결국에는 제가 항상 보면 입결은 마지막 날 결정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적이 있어야 제가 더 사실 제대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연구원들이랑 저랑 찾게 되는 거는 빵꾸나 폭발이 날 과를 찾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빵꾸만 날 수 있는 과가 없고요. 빵꾸랑 폭발이 날 수 있는 과 후보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한 끗 차이라고 얘기했고 그런 후보들 같은 경우 학생들의 관심도가 적은 과에서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마지막 날 경쟁률과 붙어서 나타나게 될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도 또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진짜 나온 성적표대로 상담하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진행될 것 같고요. 물론 유튜브로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정시 상담도 다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배치표 활용하는 방법들을 그때 진짜 나온 걸로 설명을 해줄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런 정시 상담 그 받는 순간에 저 이 학교 과가 될까요를 결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학교가 붙을지 안 붙을지는 마지막 날 결정돼요. 정말 미안하게도. 내가 안정으로 쓰는 과가 아닌 이상 적정 라인에 쓰는 과들은 마지막 날 결정돼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그 마지막 날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과는요. 보통 마감 3시간 전에는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그 밀고 들어올 때 표본이 높은 표본이냐 낮은 표본이냐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점수로도 붙고 5칸인데도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발생을 해요. 결국 이때 정시상담 때는 실제 성적표를 가지고 진학사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보는지 상담할 때 알려줄 거예요. 이런 과는 적정하다, 안정하다를 알려주는 걸 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1대1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대1로 한 사람도 1시간씩 해도 제가 어떤 특정 날에 1시간 상담을 했어요. 그 다다음 날 보면 그 상황이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입시 영역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니까 저거 보통 진행하면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저거는 실제 뭐 진학사가 됐든 고수성장이 됐든 그걸 보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직접 알려주고 제가 그거에 관련된 툴들을 다 파일을 보내줄 거예요. 요거 툴들을 써서 이런 사인이 나오는 과들은 폭발이랑 빵꾸가 나니까 그것들을 조금 계속 추적해서 마지막 날까지 봐라라고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쌓아두면 그거를 제가 계속 중간중간 계속 질문 답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루에 1시간씩 상담을 하면 하루에 내내 10시간씩 상담해도 열흘 해봤자 100명밖에 안 해. 못해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고 애들이 궁금할 때마다 제가 해주면은 제가 작년에 저렇게 해서 한 250명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입시를 교육을 하고 제가 1대1 피드백을 한다. 그 다음에 저 연구원들이나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본인이 저는 제가 스스로 입시를 잘 못하겠어요 하는 것들은 우리 연구원들한테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대1 상담을 꼭
나는 대면이 돼서 비대면이 되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아시아 얘기하지만 1대1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1대1로 그 1시간 한다고 해서 이 학생의 상황이 학교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이면 제가 10명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을 도와주려면은 이걸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이렇게 제가 모니터 2개 열어놓고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엑셀 파일 여러 개를 보내주고 여기에서 네가 가고 싶은 학교 라인들 중에서 내가 이러한 사인이 나온 과들을 찾아봐.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입시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저보다 우리 학생들입니다. 왜냐면 제가 학생 한 명이 몇 시간 정도 투자할 수 있을까요? 학생 한 명당 1시간씩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하루에 20시간씩 15일 해봤자 맥스가 300명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하루에 8시간씩 한 입시 하면은 한 150시간 정도 과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찾는 방법을 알려주면 우리 학생들이 찾아서 저한테 이게 맞아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아마 숫자로 나와 있는 파일들을 보고 제가 이거는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를 알려줄 거예요. 예, 그러면은 훨씬 더 빠를 겁니다. 물론 저는 이 기간대에는 새벽까지도 답변을 다 받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 가지 돼요. 이 색깔 같은 경우 있는 게 뭐냐면 빵꾸나 폭발이 날 확률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참고로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그려가면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까지도 제가 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도 않죠. 진짜 표본 분석을 2주 내내 매일매일 빡세게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수치들을 통해서 내 지수를 가지고 내가 붙을지 안 붙을지를 하는 지수들을 제가 요청을 할 거고요. 피드백 할 때. 마지막 날 같은 경우, 전날 같은 경우 이걸 적어서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써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몇 번 했던 건데 연대의대가 얘가 문 닫고 들어간 애거든요. 참고로 얘가 6칸이었어요. 작년에 연대의대에 마지막으로 문 닫고 들어간 친구가 6칸이었습니다. 5칸 친구들 다 떨어졌어요. 그 친구들은 연대의대를 씀으로 인해서 성균관대, 울산대, 가톨릭대 같은 다른 메이저 의대를 쓸 기회를 놓치고 아마 경희대 의대를 갔겠죠. 그런 친구들은 억울해서 한 번 더 합니다. 왜냐하면 입시에서 내가 떨어지는 이유는 나보다 한참 높은 애가 들어와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보다 0.01점 높은 애가 들어와서 떨어지는 게 입시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연경이 3차 추학까지 141명이 빠졌고 이 친구가 142번이었거든요. 아까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붙었는데 이 친구가 점수가 아까 얘기했던 21점이 낮았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한 칸이었습니다. 진학사 기준으로 한 칸이 연경에 붙었고요. 얘는 원래 연대 행정이 4칸이었어요. 마지막 날 3칸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그 의미는 뭐겠어요? 원래 5칸짜리였던 애들이 4칸으로 떨어졌겠죠? 그래서 걔네들이 포기하고 돌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비어서 이 친구는 최초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우리 학생들 원서 마지막 날 그 전에 결정되는 거 절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학생들 이제 컨설턴트랑 1대1 상담하면 그때 내 대학교 학과가 정해질 거라는 생각은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다들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다들 몰릴 거예요. 다들 피하고 있으면 다들 피할 거고요. 특히 올해처럼 진학사 모의 지원을 대거 많이 하는 경우에는 전부 거기에 시선이 쏠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린 그걸 보고 내가 다른 학생 같은 상황이라면 내가 어떻게 쓸 것인지를 상상을 하고 지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대가 교육학과가 3칸 있고 교육과가 4칸이지만 그러면 4칸짜리가 확률이 높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3칸짜리인 과를 쓰라고 합니다. 아마 그거에 대한 이유는 좀 이게 얘기가 하면 길어져서 12월 달에 제가 다시 한번 할 건데 결국 이 친구는 3칸짜리를 썼고 역시 최초 합격을 합니다. 저희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더는 점수로 네가 몇 등급이냐? 넌 네가 이 정도 점수니까 갈 수 있겠다라는 거 아니라 어쨌든 저는 모의전에서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 자체 등수가 이제 그게 의미예요. 다시 한번 해줘. 우리 학생들 점수가 의미가 절대 없습니다. 내가 점수가 낮은데 그 과 써서 내가 1등이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점수는 이제는 무의미해요. 내가 모의전 했을 때 내가 몇 명 뽑는데 내가 몇 등이고 내가 합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보면 44333 이과인데 어디 가겠냐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친구 같은 경우 저한테 어떻게든 인서울 공대 아무 데나 보내주세요 했어요. 그냥. 근데 이 친구는 결국 어딜 갔냐면 단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를 4차 취업했어요. 얘가 한 칸짜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면 안 되는 과였어요. 그런데 당연히 뭔가 뚫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4등급, 3등급이 있어도 붙었어요. 작년에. 그럼 올해는 물론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이 4등급이 작년 4등급과 다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3, 4, 3, 4 있다고 해서 인서울이 안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친구도 3, 4, 3, 3, 3이에요. 근데 수학이 4등급인데 4등급 커트라인이었거든요. 이 친구는 이제 광운대를 가고 싶어 했어요. 가장 희망대학을. 되게 아마 우리 학생들이 직접 진학사를 보게 되면 이 한 칸이 내가 모의전하는 게서 몇 등인지가 보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건 했지만 이 친구도 결국에는
6차 추합을 합격을 했어요. 이거를 다 이런 걸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1번 상품은 무조건 4% 이자를 주는 거. 2번 상품은 절반의 확률로 8%를 주거나 안 주거나. 3번 확률로는 절반의 확률로는 100%를 주거나 절반의 확률로 마이너스 92%를 주거나. 실질적으로는 요 세 개는 기대값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서 요걸 고르는 사람이 있고 요걸 고르는 사람이 있고 요걸 고르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원서 조합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안 보이는데 국어 4등급, 문과인데 수학 3등급이에요. 이 친구는 이제 인서울을 보내주세요. 문과인데 수학이 3등급이니까 좀 쉽진 않았지만 이 친구가 서울여대 기준으로 생빨강이었고요. 모든 과가 빨강이었어요. 그리고 다 두 칸이었지만 합격을 합니다. 무조건 배치표가 다 절대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 배치표들은 특정 과가 짜게 잡혀 있을 수 있고 특정 과가 후하게 잡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후하게 잡혀 있는 걸 피하고 짜게 잡혀 있는 것들을 고르고 골라 놓은 다음에 마지막 날까지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경향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학생들 막 이것저것 막 커뮤니티 돌아다니면서 어디는 짜대 어디는 후하네 이렇게 결정 질 필요 전혀 없어요. 논술 면접 없는 순수한 정시 분들은 그냥 수능 성적표 나올 때까지 그냥 놀아요, 제발. 좀 쉬어요, 쉬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배치표들을 보고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어떤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2월 달에 제가 또 입시 교육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때는 진짜 배치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하는지 보고 내가 쓸 과들을 후보들을 계속 추려놓고 해서 결국 원서 마지막 날 딱 결정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